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48화로 왔습니다. 사실 이 단지는 이번 달, 올해 최대 분양시장에 이렇게 봅니다. 자, 어디냐?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미안 트리니원 어디 있습니까? 반포에 있는 단지입니다. 보통 반포라고 하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붉게 표시되는 거? 여기가 다 반포예요. 근데 보통 반포하면 한남대교에서 쭉 넘어오는 요 도로 있죠? 터미널을 오른쪽에 두고 요 도로가 이렇게 가는데 이 왼쪽을 보통은 전통적으로 반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이쪽도 반포예요. 반포 1동 이쪽 맞는데 여길 반포라고 그러고 이쪽은 잠원 혹은 고터라고 또 불러요. 고속터미널. 그래서 보통 협의의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하면 반포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즉 9호선 구반포역과 신반포역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있는 그 단지들 10개 정도가 한 대여섯 개 단지인데 여기를 갖다가 보통 반포라고 부릅니다. 행정구역상은 여기도 반포예요. 또 이쪽 분들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다. 여기도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 맞고 여기도 반포 자이가 맞는데 보통은 이쪽을 반포 옛날부터 여기는 잠원 혹은 고터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그 반포 아파트의 핵심적인 가격을 주도하는 곳은 여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파, 원베일리 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리니언이 들어가 주는데 내년에는 또 C클래스가 예정돼 있죠. 더 큰 놈. 여하튼 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들 아주 좀 특이한 하이엔드급 말고 일반적인 겉모습을 갖춘 공동주택 아파트들 중에서는 상위 10개 단지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다. 그 중에 절반이 몰려있는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여기 들어갔는데 얘에 대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사채를 땡겨야 하나? 실제로 사채를 땡겨야 하나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작게 써놨는데 제가 어디까지는 가상이니까 여러분한테 30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윳돈 30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너 그 30억을 나한테 빌려주면 3년 뒤에 10억을 이자로 줄게. 원금 포함해서 그럼 40억을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에 30억을 빌려줬는데 10억 이자란 건 연평균 11% 정도의 이자율이죠. 3억 3천 정도씩 1년에 받는 거니까 3억 30억을 3년 동안 빌려주면 10억 이자 준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누군가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30억이 있어요. 그리고 담보도 있어. 담보는 뭐다? 60억짜리 반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등기부 등본에 그 설정도 해주고 자 그럼 여러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저라면 빌려줄 것 같아요. 저한테 30억이 있고 은행에 넣어봐도 그렇고 어디 투자해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더군다나 반포에 있는 6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30억을 빌려주는데 3년 뒤에 이자를 10억을 얹어서 주겠다 다시 돌려주겠다면 저는 당연히 빌려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저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사채를 땡겨서로 들어갈 만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사채는 이자율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3년?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자면 한 4년 정도만 내가 어디서 25억 정도를 땡겨올 수만 있다면 84 기준입니다. 내 돈 5억 갖고 여기 투자해서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30억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럼 내 돈 투자는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6배 정도 장사가 돼요. 6배 정도 수익이 됩니다. 물론 이자를 10억 준다고 했을 때는 4배 정도 장사가 되는데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얘가 사채를 땡겨서라도 들어갈 만한. 근데 사채가 여러분들 꼭 대부채가 아니죠. 사채, 개인적인 채무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담 없이 대표적인 이제 가족이죠. 가족 중에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 이자 준다고 빌려도 남는 장사 인 아파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사채를 땡겨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웃어보자고 한 얘기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가족이면 뭐 빌리셔도 되고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인지를 보통 보여드리죠.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영상이 저희 원래 기본적인 패턴대로 가긴 하는데 조금 뒤에서 다르게 가긴 할 겁니다. 일단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단지들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단지입니다. 2000세대 이상 대규모 매머드급 단지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인데 2000세대가 넘으니까 핵심 단지 반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구반포역 9호선 지하 직결이 됩니다. 원래 여기 전철역이 있어요. 구반포역이 있는데 직결됩니다. 지하로 해서 직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반포가 그렇게 뭐 철도교통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닙니다. 물론 9호선이 있어요. 근데 동작역가 귀찮고 물론 DH클래스의 이쪽 동들이 철도 이용도는 좋은데 그렇다고 굳이 뭐 이쪽 동이 더 비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강보 있는 쪽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동작역을 뭐 그렇게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고터 가면은 여기 3호선도 있고
A급 7호선도 있는데 반포 자체는 이 9호선 하나예요. 반포가 비싼 이유는 뒤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이수를 갖다가 제가 질문이 올라와서 심화 분석편도 1, 2, 3편, 4편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 한강조망 이게 분명히 요소 중에 하나지만 절대적 요소는 거기 있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그냥 좋죠. 하방 경기성, 대한민국에서 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부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입니다. 지역 관심도가 높은 단지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통 제가 여기다가 지역을 적어드리는데 얘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타 화제성은 11호 대책이 나왔죠. 수요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풀이 적어졌죠. 그렇죠? 현금 자산이 좀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완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100대 1인지 1000대 1인지 1000대 1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분양자 입장에서. 여하튼 기본 정보 드립니다. 11월 10일 날 특공이 있고요. 11일, 12일에 일반 공급이 있어요. 1순위에서 끝날 것 같죠? 교통은 구반포역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직결되고요. 2000세대 중에서 특공 276, 일반 230해서 506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특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항상 그렇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뭐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잡는다고 하는데 잡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들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주범들은 무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이거든요. 근데 일반 물량 이렇게 내주고 더구나 1주택자들은 주점 제공하면 얘도 다 넘어오고 하면은 뭐 거의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노후화된 1주택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돌아온 물량은 되게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하튼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고층 35층 17개 동으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인데요. 일단 반포이즈 레미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반포라고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의미의 반포. 딴 데가 반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레미안 퍼스티지죠. 옛날에 주공 2단지. 그 다음에 위쪽에 들어가 있는 게 원베일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원펜타스. 이거 다 레미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미안 트리니까지. 레미안이 아닌 거는 아리파기 레미안이 아니고 여기 옛날에 미주 아파트였나 그렇죠? 반포 힐스테이트 조그만 단지인데 원래도 작은 단지였거든요. 요거 정도가 힐스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요. 얘가 좀 크긴 해요. DH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여기. 그래서 반포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미안 단지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맞아요. 반포이즈 레미안 맞는데 여하튼 단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조감도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상가고 요 위쪽이 허허벌판처럼 보이는 거 이게 지금 DH 클래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습니다. 5000세대급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바로 레미안 트리니원 옆에 있는 게 이게 세화여중고하고 세화고등학교 있죠. 자사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게 반포초하고 반포중학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잠시 멈춰 있죠. 재입주하면은 여기 다시 학교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레미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6년 8월입니다. 자금 동원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잔금까지. 따라서 10개월 안에 5구형은 밑에 써놨지만 20억 정도, 그 다음에 84형은 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출, 잔금 대출이 얘가 15억 이상으로 걸려버렸기 때문에 2억밖에 잔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84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이거 거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개월 안에 내 돈이든 빌리든. 분양가는 분상대가 적용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재당첨 10년 제한, 거주무 3년, 전매 6개월이 있어요. 전매 6개월을 누리고 또 이제 블러방처럼 덤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분양가는 공고문에 나있는 거 정리해드렸습니다. 59형이 18.5억에서 21억이고 84형이 26.5억에서 27억입니다. 대략 500세대 나왔는데 이 중에 84형은 50여 세대밖에 안 돼요. 주력은 5구형 450여 세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비 쌉니다. 왠지 싸게 느껴져요. 얘라서 74 못합니다. 5구형이에요. 죄송합니다. 1400이고 84가 2000에 나왔고 에어컨은 공이 4기 기준 750. 얘도 뭐 그냥 싸 보입니다. 원래는 이게 기준가인데 4기 기준. 옵션도 없어요. 옵션이 없다는 건 이런 재건축 특히나 강남 재건축은 웬만한 거 다 그냥 껴준 상태로 분양해 버립니다. 고방하죠. 근데 다만 이태리 원목마를 깔고 싶다. 그럼 3,000 더 내셔야 됩니다. 굳이 뭐 원목마루까지? 그래도 이거 뭐 분양가가 이 정도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구에 250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가구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화장대 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250고 욕실도 원래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 1200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그냥 안 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긴 해요. 여하튼 그래도 일반 단지들 다 더해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억부터 했어요. 그냥 1억. 여기다가 1억 더.
못했습니다. 이거 다 때려박아서. 그래서 나온 게 실질 분양가는 비슷해요. 기본 분양가 워낙 비싸서 5구형이 19억에서 21억이고요. 84형은 27억에서 28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20%입니다. 얘가 뭐 10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랑 완전 다르죠. 따라서 계약금부터가 대략 6억 정도는 필요하다. 84는 그 다음에 5구형은 대략 4억 정도 필요하다 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도금도 60%가 있습니다. 잔금 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제가 이렇게 써요. 조합의 곤조인가? 뭐냐면 5구가 주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5구 A를 보면요 3베이입니다. 3베이이고 침실 3이 있기는 한데 통과 공간이 좀 이상해요. 그죠? 드레스룸은 넣어줬는데 이번에 첫산자에는 드레스룸도 없었거든요. 5구형에. 그리고 주방도 좀 답답해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5구 B형은 얘가 좀 그래도 그나마 준수한 5구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세대수가 100여 세대. A가 제일 많아요. 포베이에다가 드레스룸 넣어줬고 주방 식당도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넣어줬어요. 실외기도 이쪽으로 뽑아줘서 안방 쪽에 붙어있는 것보다 낫죠 이런 게. 그래서 5구 B는 괜찮은데 5구 C를 가면 여긴 방이 2개예요. 방이 3개도 아닙니다. 근데 거실이 좀 넓긴 한데 주방 구조 봤을 때 이쪽에 식탁 놓고 하면 거실이 뭐 그렇게 커 보일까? 하여튼 방이 2개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나? 얘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5구 C형은 좀 방이 2개? 하여튼 5구 D형도 있습니다. 5구 D형은 A형하고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베이고 침실 3이 이렇게 길쭉한 거 이렇게 생겼고 전반적으로 A형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냥 침실 3을 A나 D나 아마 옷방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 이게 드레스룸이 워낙에 작고 여기가 통과해야 돼서 욕실 이 안에 있잖아요. 가운데 아무것도 못 넣거든요. 그러면 드레스룸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화장대 놔야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다음에 84입니다. 84는 조합원들도 좀 가져갔어요. 84는 그래서 일반적인 포베이에다가 팬트리, 드레스룸 잘 갖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특화된 평면은 아닌데 84B는 탑상형이래. 방 3개, 드레스룸도 하고 거실 좀 크게 보이게 뽑아줬고 근데 여기는 또 복도 팬트리는 없고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84C는 역시나 타워형인데 얘는 침실 1을 키웠어요. 복도를 없애버린 거죠. 복도까지 그냥 방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레스룸 있고 현관 창구라기보다 현관 신발장 좀 크게 해줬죠. 복도 팬트리 없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동호수 표를 보시면 컬러풀한 게 이번에 일반 분양 물량인데 보시면 100형들이 있어요. 100형 84보다 큰 거 이거 전부 다 조합원이 가져왔죠. 100, 112 이런 것들 142 펜트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들 다 여기 있어요. 여기. 큰 것들이 있고 84도 조합원이 좀 있긴 해요. 여기 84A 보이시죠? 위쪽이 조합원 밑에 4개 정도가 이번에 일반 분양 84BC도 그렇고 5구는 거의 없어요. 5구는 거의 일반 분양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구A가 제일 많은데 핑크색인데 이거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나왔죠. 조합원들은 안 가져갔죠. 5구B는 일부 조합원이 가져갔어요. 5구B가 그나마 포베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도는 조합이 곤조 부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 2개짜리 59형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트렌드가 요즘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분양가 중개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라서 근데 뭐 조합이 곤조를 좀 부렸다 그래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겪었던 것들이라든가 분성제가 적용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조합이 좀 뭐랄까 신경질적 이렇다고 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레미안이 그럴 리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미안이 그랬을래요. 레미안이 의도적으로 평면도를 이렇게 여하튼 5구는 일반 분양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평면도가 그렇게 좋게 빠지는 않은 것 같고요. 5구B는 그나마 5구 중에서 괜찮은데 조합원 물량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면도는 뭐라 그럴까요? 좋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레미안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레미안을 까는 게 아니라 레미안 자체가 작년 제가 시즌2에서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포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레미안이 간만에 시공과 시행을 다 담당했던 물론 뭔가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거긴 한데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여하튼 걔네가 들어갈 때 3발코니 구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84인데 발코니를 보통 이면 발코니라고 해서 2개를 주고 그걸 확장시켜서 84형에서 괜찮은 평면도들이 나오는데 아예 3발코니라고 해서 한쪽 면에 양면 발코니 하나를 더 준 거예요. 발코니를 즉 공용 공간을 더 준 거죠. 그래서 알파룸이 아니라 베타룸까지 나오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요즘 84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구조인데 그걸 레미안이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작년에 인천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에서 그 3면 발코니를 갖다 최근에 많이 하는 데가 디에트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긴 해요. 그런 거를 레미안이 모르지는 않는데 여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84도 조합원분들이 좀 가지고 가셨지만 주력은 아니거든요. 주력은 요 100 이상 되는 것들 요놈들이 주력이라서 그런지 얘네 평면도는 이번에 여기 안 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평면도는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이건 레미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합이 곤조를 부렸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일단 뭐 많이 들어가죠. 빨간색 해놓은 거 제가 특징적으로 하는 거죠. 특징 있는 것들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당연히 들어가 줍니다. 고급화된 커뮤니티의 대명사들이죠. 보시면 커뮤니티 떠 있습니다. 107동 쪽에 지하 2층에
카페하고 골프 연습장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즐기는 카페예요. 카페가 여러 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같은 107동 지하 1층에는 선큰이 일단 있고 레스토랑이 들어가 줍니다. 주방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일단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다 따로 들어가지고 여기도 카페가 하나 들어가 줍니다. 레스토랑 말고 카페 다 따로 또 들어가줘요. 수영장 있고 유아풀도 상당히 크게 잘 만들었고 사우나 남자, 사우나 여자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101동 다른 동 쪽으로 가시면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의 스카이 라운지, 아리팍도 제가 알기로는 복층으로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얘는 한쪽에 시니어 라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 말고 시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라운지인 것 같아요. 북 라운지로 해서 북카페 같은 게 같이 들어가지고 한 층에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로 해서 카페겠죠? 예 들어가지고요. 9번포역 주변에 직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는 트래블러를 해갖고 탁구장, 스터디룸, 당구장도 들어가 줍니다. 악기 연주실도 들어가줘요. 드럼이라든가 이런 거 칠 때 소리 시끄럽잖아요. 그런 걸 위한 주민회의실도 이쪽에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상가들이 있어요. 도로 따라서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층짜리 상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높게 해서 상가들이 쭉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좋죠. 반포에 사실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주변 상가들이 없어요. 얘네들 원벨리라든가 아크로도 그렇고 원펜타스도 그렇고 상가가 어디냐면 여기 원벨리 스퀘어하고 레미안 퍼스티지에 딸려있는 상가 두 개 있거든요.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원벨리 스퀘어도 최근에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해요. 물론 바로 옆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바로 앞에 없어서 좀 불편해요. 아리팍은 요 앞에 이거 10만포 상가 이거 재개발도 안 돼갖고 여기 그 편의점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반면에 여기 9만포 트리니언이나 DH 클래스트는 이 도로면 따라서 아마 4, 5층급으로 해서 상가들이 쫙 들어줄 거예요. 원래도 여기가 반포 상가 번역이거든요. 2층짜리였고 노후화됐었는데 이제 재건축 때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상가 옆으로 9만포역에 붙어서 이게 들어가는 거. 특징적인 것들은 당구장이나 악기 연습실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101동과 102동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지고 파티룸이 또 따로 들어가 줍니다. 생리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다음에 118동에 보면 이제 이거는 시니어 클럽, 경로당이죠. 근데 경로당이 들어가고 경로당 클럽, 카페가 또 따로 들어가줘요. 카페 여기저기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독서실하고 남자 독서실이 각각 102, 104동이 들어가고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115와 117동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주 운정에 들어가는 아이파크시티를 말씀드리면서 커뮤니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도 커뮤니티 되게 좋아요. 수영장, 사우나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운정 중앙역에서는 2km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고급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분양가가 운정 중앙역 옆에 있는 아이파크랑 2km 떨어진 이번에 들어간 아이파크시티가 가격이 같아요. 중앙역 옆에 있는 애도 7.5억인데 걔도 준신축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놈도 7.5억인데 거리가 역까지 2km인데 7.5억이 분양하려다 보니까 단지를 상당히 고급화시켰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안 시켰었어요. 뭐를? 커뮤니티를. 커뮤니티는 분할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군데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인 거 하나 만들어두고 카페라든가 독서실 같은 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해 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잘한 거죠. 반포에 있는 아리팍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저는 지금 트리니 보면서 아리팍 커뮤니티 배치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아리팍도 카페를 한 3군데 정도로 나눠주고 중심 되는 곳이긴 해요. 수영장, 골프 연습장 같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카페라든가 스카이북 카페 뭐 이런 것도 따로 있죠. 도서관인데 스카이 라운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분산돼 들어갔는데 이번에 레미안 트리니언도 그거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산 배치라든가 들어갈 거 다 들어갔잖아요. 사우나, 수영장 정말 잘 만든 폭 전형적인 반포급의 커뮤니티에다가 약간 플러스 미세하지만 알파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악기 연습실이라든가 당구장 같은 건 딴 데는 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레미안이라서 저는 한 말입니다. 이 커뮤니티 자체는 너무 좋은데 레미안 하면 저는 떠오른 게 얘거든요. 래퍼 레미안 퍼스티지. 이 얘가 2009년도 그때 분양하고 들어갈 때 얘가 혁신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커뮤니티를 보여준 거예요. 사우나를 비롯해서. 그전 단지들은 그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그걸 갖다 갖고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죠.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뭔가 더 새로운 뭔가가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스윙핏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자동으로 흐르고 수영 연습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넣는다라든가 뭐 사실 레미안이 워낙에 훌륭한 회사니까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앞으로의 커뮤니티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거 갖다가 내주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는 있었는데 그런 건 없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아쉬운 겁니다. 이 커뮤니티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분산 배치도 잘 시켰고 시설들의 규모라든가 크기도 다 잘 들어갔어요. 충분히 들어갔는데 뭔가 그런 아쉬움.
레미안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정도는 있습니다. 깔 건 없습니다. 아쉬운 거지. 근데 주차는 2.1대 잘 나왔죠. 사실 여기 보시면 뭐 반포 단지들이 주차를 잘 갖추고 있죠. 재건축되는 여러 지역의 아파트들 중에서도 강남이 잘하고 있는 건 이 주차들이에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 같은 경우에 얘가 1.84대인가 제가 기억하는 게 그런데 1.84 맞네요. 사실 아리팍도 제가 지인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 가보면은 뭐 밤에 방문하든 낮에 방문하든 지하 3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3층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즉 1.8대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여기 뭐 2대1이니까 차고 넘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는 좋은 조건이고, 교육은 뭐 강남입니다. 그것도 반포예요. 바로 앞에 반포초, 반포중, 옆에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있고요. 교육으로 나무랄 데가 없죠. 학원은 반포하고 대치. 지난번에 이수 힐스테이트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반포 학원과는 원래는 여기도 있었어요. 재건축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있잖아요. 요 라인 따라서 2층짜리들의 학원은 꽤 많았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지금 여기 재건축해야 돼서 다 헐어버렸으니까 요쪽 가 있습니다. 요쪽 반포 고터 요 한쪽 측면 여기가 학원이 많다기보다 많은 이 반포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요. 여기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오래된 상가들 1, 2, 3, 4, 5, 6, 7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지금 반포 쇼핑타운 여기에도 학원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때 말씀드렸죠. 3호 가든 요쪽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따라서 뭐 학원 같은 거 반포에서 학원 얘기를 해봐야 제가 입만 아픕니다. 대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중학교까지는 반포 쪽에서 많이 하고 고등학교는 대치 많이 보내시죠. 이쪽은. 그렇죠? 편의성은 반포 자체도 있고, 재건축 반포 상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재건축되면서 여기 들어갈 상가들이 예전보다 규모도 크게 잘 갖춰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의 반포로 불리는 이 지역 중에서는 일반적인 생활 편의성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쪽은 아무래도 요 신반포 상가나 이런 게 다 재건축돼 주지 않는 이상 조금 지금 귀찮은 면이 있거든요. 뭐 간단한 거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그런 게 있어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정보였고요. 분양가는 착하다 적절하다 거의 무한의 수익이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아무래도 그래도 분상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좀 더 비싸진 게 있어서 무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는데, 즉 전세가보다는 비싸요. 지금 여기 84 전세가 20억에서 25억 정도 나가거든요. 주변 준신축들 원베일을 포함해서. 그에 비해서 얘가 분양가가 그거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한의 수익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돈이 그래도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수익을 갖다가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의 수익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주변 매매 분양가 비교인데요. 이거 간단하죠. 이번에 트리니언이 59에서 21억, 84가 27억, 28억이 나왔는데 이거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 보면 되는데 쉽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단 순서대로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2009년 들어갔고 대략 17, 18년 차 나게 되겠죠. 얘가 지금 실거래가 35억에서 40억, 45억에서 52억이에요. 위에 게 59억, 밑에 게 84억입니다. 즉 근 20년 차이 나게 될 아파트의 현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나왔어요.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적용이 돼서 엄청난 이득이 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리파, 아크로 리버파크가 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얘 5구는 비슷해요. 18억에서 40억 정도. 래퍼랑 큰 차이 안 납니다. 대신에 84는 50억에서 56억으로 좀 더 비싸죠. 이유는 연식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구는 실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아리파 5구형이라고 해서 한강변은 아니거든요. 한강변에는 84 이상을 배치했죠. 그렇죠? 따라서 래퍼가 한강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5구나 큰 차이가 없고, 여기 들어가는 주요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반포가 가격이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5구형들은 쉽게 말해서 임차료들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왜냐면 교육 때문에 잠시 나가 계시는 거 뭐 잠시라고 해도 6년은 되는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레미안 퍼스티지 5구형도 수요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구형에 있어서는 아리팍이 한강 조망이 큰 힘을 발휘 못해요. 5구형이 한강이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84는 대신에 지금 여기 50에서 56억은 실거래가고 여기 호가는 한강 조망 60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퍼스티지와 차이가 있어요. 요거 갖고 큰 차이 안 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이 있어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한강 조망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들어간 23년 들어간 원밸리가 있죠. 얘는 이제 아무래도 신축발이 있어서, 왜냐면 아크로하고도 거의 근 10년 차, 정확히는 7, 8년 차지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구도 상대적으로 래퍼나 아리팍에 비해서 비싸요. 42에서 44억이 있고 84는 59에서 72억. 70억대가 최근에 한 서너 건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84가. 근데 이번에 트리니언이 이 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싼 건가? 안 비싼 거가 돼버리죠. 이렇게 보니까. 원펜타스는 지금 거래가 없고, 원펜타스는 일단 규모가 좀 작고 한강변은 또 아닌 점이 있어서 나쁜 아파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도 잘 나올 거고 그런데. 또 제가 생각이 이래요. 59형 같은 경우에 트리니언 59형 입주했을 때 원밸리는 어떤 59형보다 2, 3억 정도 추가돼서 업돼서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3년 차는 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9형은 대략 42에서 48억 선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원베일리에 있는 59형도 한강은 안 보여요. 한강은 안 보이는데 원베일리가 뭐 나쁜 단지도 아니고 옆에 뭐 학원가 같은 거 더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좀 싸게 파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드린이요. 그래서 40에서 48억이 적어놓은 겁니다. 59형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올 거다. 최고가는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신축이니까. 그래서 최고가 기준 2, 3억 선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42에서 48억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아크로 84 가격을 넘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크로에 있는 84형 가격이 있죠. 지금 현재 50에서 56억. 이거는 드리니언이 아무리 신축이 레미안이라고 하더라도 59형이 아크로 84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래퍼 84. 래퍼는 좀 오래됐죠. 네. 래퍼 84가 45에서 52억이 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가 물량들이 40억대가 있긴 해요. 래퍼가 84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래퍼의 최고가를 넘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래퍼 84보다는 약간 언더고 아크로 84는 넘기기 쉽지 않을 거다. 넘길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최고가들은 한강조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조합원들의 건조였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안 트리니온의 평면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평면도들이 좀 있어서 42억짜리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어디 가나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84는 원베일리 중위 가격 65억 선에서 위아래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베일리가 지금 현재 84가 59에서 72억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한강 조망되는 것들이 비싸요. 단지 내에서 일반적으로도 조망이 좋은 놈하고 조망이 나쁜 놈은 10%는 나는데 얘는 한강 조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보다 거의 20% 정도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게 반영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트리니언은 한강 조망은 없어요. 일반적인 조망이 좋은 84형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강 조망이 있는 84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치 자체가 한강 쪽이 아니잖아요. DH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가격이.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레미안 원베일리에 60, 59에서 70억의 중위 가격 정도? 한 60억 초중반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가 트리니언의 어떤 84의 시작 가격은.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9형은 45, 좀 낮게 하면 42에서 48억 정도 여기 써놨죠. 그 다음에 84는 63에서 65억 정도 선에서 현 가치가 있고 어차피 얘가 입주가 내년이잖아요. 금방입니다. 내년 됐을 때 거래도 이 정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레미안 원베일리 한강조망 84형을 넘어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신축발에 사실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편의성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좀 DH까지 들어와야지 좀 될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 이렇다는 겁니다. 뒤에 이거 이상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치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하실 때 이거 생각해 보시고 사채라도 끌어오시려면 이거는 대충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소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치평가는 뭐 사채라도 당겨도 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고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투자 가치를 만들어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가치평가까지 그냥 같이 말씀드리면 반포, 대한민국 교육, 신축 이런 것 자체가 얘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고요. 뒤에 들어올 DH나 막차급이라는 것도 써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평소 저희 분양가 중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이 단지가 사실 대한민국 시장의 미치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분양가 중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이외에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을 보장한 정부입니다. 지금 대략 84 기준으로 내가 한 30억 정도가 있으면 그러다가 한 3, 4년 여기다 묶어놨다가 전세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내 돈은 5억밖에 안 들어요. 대략 5억 갖고 수익은 일단 30억을 먹는 거잖아요. 얘가 대략 60억이 넘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몇 년 지났을 때 따라서 이만한 투자처가 없어요. 내 돈 자산 30억이 있을 때 30억을 다 투자하지만 당장은 나중에 한 25억은 전세로 다시 곧장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실투자 금액은 한 5억 정도 될 텐데 그걸로 한 30억 이상을 먹는 거거든요. 다 덤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30억이 있든 어디서 빌려와서 30억을 맞출 수만 있다면 4, 5년 동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30억 빌려온 것도 전세로 나중에 거주 의무 채운 다음에 전세로 돌리면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5억 갖고 30억을 먹을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30억? 아니 그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얘가 그냥 시세에 맞춰서 제가 이거 지금 한 60억 위 아래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현 가치가. 일반적인 분양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했으면 모르죠. 뭐 조합에서 조금 겁먹어서 50억대에 냈을 수도 있고 배짱무리가 좀 넘게 냈을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보다는 수익이 줄어들고 이거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어떤 대기자금이라고 그럴까요? 부동산 유동성을 갖다가 오히려 줄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다 꼬여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전세 대출과 더불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 상승의 거의 주범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택 상승의 주범은 셋입니다.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이 있고요. 또 하나가 주체로서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는 1주택자 분들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주범이라는 건 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세 대출의 폐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주장을 했어요. 부동산 아시는 분들이면 이 전세 대출을 계속 늘려줬거든요. 급격하게 증가도 됐고, 이게 당연히 유동성을 갖다가 부동산 시장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 상승할 거다. 따라서 전세 대출 좀 제어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어느 진영을 떠나서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이면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좀 그래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자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전세 쪽 대출은 지속적으로 저는 제한 정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양상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잖아요. 이 단지에서. 얘가 원래는 한 60억이 분양해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거 30억이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시장 교란이에요.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얘를 60억에 분양했으면 여기 부동산 투자 자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60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30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30억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 돼버리냐면 부동산 유동성을 갖다가 잡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잖아요. 60억을 갖다가 시장에서 빨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게 뭐 기업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당장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자금 중에 60억을 한 채당 한 세대당 빨아들일 수 있었는데 30억만 빨아들이는 데다가 그 30억이 다시 돌아요. 전세 놓고 그러면서. 이 분상제는 없어져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10억인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다 분상제 적용해서 8억에 분양한다고 합시다. 8억으로 그냥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중공대에서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던 10억짜리 아파트보다 당연히 연차가 5년 이상 나는 애가 8억에 어떻게 가요? 한 12억, 13억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못 빨아들이고 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대로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분상제 적용 안 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10억, 한 5년 된 애가 10억이면 그냥 12억 정도 분양하게 하면 청약시장이 과열되지도 않고 거기에 유주택자들 자금 모았던 노후화된 주택에 살던 1주택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질 않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싸게 주변 아파트를 싸게 해주겠다. 겉보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파트 전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도 안 좋고 1주택자들에게도 안 좋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얘가 전세 대출급으로 주택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흔히 우리가 분양가 중에서 안전마진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쓰지만 이 안전마진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보장되는 수익이잖아요. 아니 보장되는 수익이 있는 자산에 투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런 걸 하냐고요. 도대체 오늘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트리니원이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량이 커서 그래요. 또 하나 상류층의 중산층 주거지 이게 뭔 헛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반포라는 곳 여기도 그렇고 요 라인들 있죠. 협의의 반포는 아니지만 여기도 다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요 한강변 그 다음에 여기 압구정 아직 재건축 안 된 애들 청담도 마찬가지인데 요 라인은 상류층의 중산층 주거지라고 생각해요. 이 상류층은 보통 1% 정도를 말할 겁니다. 최상류층 1% 중에서도. 근데 정말 극상층은 여기 안 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중에서도 200억 300억짜리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시고 아니면 주택 좋은 거 사시고 이래요. 그 최상류층을 하는 상류층에서도 중산층이라 그럴까요? 좀 애매하긴 하죠. 욕을 먹을 것도 같은데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거지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어가는 분들의 주거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최상류층이 아니에요. 여기가. 물론 최상류층이 여기 사시기도 합니다. 그걸 뭐 다 아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 아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근데 최상류층은 여기저기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반포에 최상류층의 중산층이라 불리는 1% 되는 분들이 왜 다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저는 교육이에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교통, 조망 이런 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닙니다. 반포가 가격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걸 보이는 이유는 교통도 조망도 아니고 교육입니다. 일종의 본능적 투자처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정부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한번 사보긴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부에 맞서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20% 투자한 주식이 여하튼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주요한 투자처는 두 개라고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부동산,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건데 부동산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은 적어도 상장 폐지를 당하진 않거든요.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토지를 산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지언정 토지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건물도 좀 노화되고 이럴 줄 몰라요. 하지만 토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즉 원금은 남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투자처 중에 괜찮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이 아니라 거의 금융자본주의권으로 넘어간 상당히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당연히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자산 측면에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말고 뭐랄까요, 투자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 후회하지 않는 투자는 사실 없는데 후회가 적은 투자가 있다면 하나가 부동산, 원금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후회가 좀 적죠. 상장 폐지 맞을 수 있는 주식보다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두 가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 투자가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예요. 또 하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여러분 주변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으셨던 거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론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왜 이거밖에 공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투자 자체를 갖다가 후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포가 우리나라 제1의 교육 중심지예요. 이거 갖다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렇게 된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반포나 대치가 교육의 중심지가 됐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책도 너무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일단 공교육과 사교육 많이 얘기하시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형식입니다. 학교 교육이냐 학원을 통한 교육이냐, 형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공교육과 사교육은 내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공교육과 사교육은 형식이고 내용은 교양교육과 입시교육이에요. 사실은 정확히는 교양교육과 심화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심화교육 혹은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입시를 통과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교육으로 바꾼 것뿐이지 원래는 심화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양교육은 부모님한테 인사 잘해라, 예의를 차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대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성인이 돼서 나갔을 때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라든가 100의 10%가 10이란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는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교양교육이에요. 뭐 예절교육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심화교육, 입시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려면 그걸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수능이 수학 능력이잖아요. 즉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시험 치는 게 수학 능력시험평가, 즉 수능이잖아요. 즉 심화교육은 전문교육,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능력이 되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교양교육과 입시교육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형식은 교육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양교육은 공교육이 전담을 합니다. 학교 초중고를 통해서 초등과 중등교육, 고등학교까지 중등교육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 우리나라의 기본 사회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 요소들을 갖다 가르쳐요.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게 공교육이에요. 근데 입시교육, 심화교육은 공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도 합니다. 근데 공교육에서 교양교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입과 관련된 교육도 해요. 고3 되면 특히나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데 주로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심화교육. 왜냐면 이 입시교육, 즉 심화교육이라는 거는 교양교육과 다르게 의무교육이 아니라 추가교육이에요. 즉 교양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4살부터 19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숙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데, 심화교육은 애들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추가교육이에요. 추가로 시켜야 되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교육도 아니고 개별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심화교육은. 왜냐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게 단순히 뭐 수학 점수가 어떤 애는 70점, 어떤 애는 100점 이게 아니라, 어떤 애는 국어를 잘하고 그걸 키워줘야 되고, 어떤 애는 영어를 잘하고,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과학을 잘해요. 그럼 그 분야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걔한테. 그러니까 개별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과목 내에서 수준도 다르지만 분야도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반화가 힘듭니다. 뭐는? 입시교육이라고 제가 써놓은 심화교육은. 따라서 성격상 이런 심화교육, 입시교육은 사교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이걸 전부 다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입시교육 혹은 심화교육을 받는 게 사교육인데, 그 사교육, 입시교육이 가장 발달한 곳이 반포대치예요. 왜 그러냐?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인데, 이게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학생도 상대적으로 모이긴 하지만 강사입니다. 그럼 교육에서 대학교 정도 넘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중등교육과정, 즉 고등학교까지에서는 그게 교양교육이든 아니면 심화교육에 해당되는 입시교육이든 주도권은 학생이 아니라 강사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머리가 똘똘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강사가 혹은 선생님이 능력이 부족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나 강사가 뛰어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밖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요.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그냥 놀고 있는 수준 높은 학생보다 성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중등교육과정까지 주도권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주도권은 학생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치라든가 반포에 있는 강사들의 급여랑 기타 서울 지역 목동이라든가 노원산기 유명하죠.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유명한 데도 있잖아요. 평촌이라든가 특징의 학원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남에는 미사신도시 쪽에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고 인천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 따라서 송도하고 청라 쪽에 학원가들이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 예외 지역의 강사들의 급여 수준과 반포나 대치에 있는 학원 강사의 급여 수준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서 여러분이 강사예요. 강사인데 뭐 보통 20대 때 시작하기도 하고 하는데 20대 때 강사를 시작했어요. 강남이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잘 가르쳐요. 애들하고 친화력도 좋고 자기 전공 과목을 갖다가 애들한테 전달하는 능력도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딜 가야 되냐면 강남 가야 됩니다. 왜냐면 급여를 많이 줘요. 이 강사 입장에선 똑같은 강의를 인천에서도 할 수 있고 강남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강의인데 월급이 달라요. 똑같이 좋은 강의인데 인천에서 하면 10만 원 받는다면 강남에서 하면 50만 원을 받아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긴 해요. 강사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강사, 즉 검증받은 강사, 아이들한테 전달력이 좋고 아이들 성적을 실제로 많이 올리고 이런 강사들은 당연히 강남으로 다 가게 됩니다. 강남에서 다 잡아가고 그런 강사들이 모여있는 데가 여기예요. 반포 고토 쪽, 삼호가든 쪽, 그 다음에 대치 쪽. 여기 우리나라 제일의 강사들은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에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또 강사분들이 뭐라 그러실까 두렵네요. 그래서 이런 입시 교육, 사교육을 통한 심화교육이 가장 발달한 게 강남에서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급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동소득.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많이 준 데가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이거에 대응을 안 했냐? 했었죠. EBS 있잖아요. EBS 연계교재도 있고 EBS 방송도 한동안은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다시 떨어진 것 같은데 EBS가 사실은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인데 심화교육, 입시교육을 시켜줬던 곳이거든요. 싼 가격에. 무료잖아요, 사실은. 뭐 싼 가격도 아니고 무료에. 근데 얘가 지금 힘을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왠지 모르겠는데 힘을 잃어버렸고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이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원래 목적도 교양교육이 목적인데다가 현재로서 입시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공립학교들에. 근데 그걸 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정승재, 현우진, 한성원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전부 다 수학 선생님들이신데 이 수학 선생님들이 다 사교육 시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사실 교육 열의 문제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욕을 많이 먹겠지만 영어에 몰입하는 수도권 학원과 그렇게 만든 학부모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포 쪽을 가면요. 보통 아이들 커리를 보면 제가 부동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지도는 교육과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반포를 가면은 중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일주일에 어떤 커리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건 수학이죠.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한 번 가면은 4-5시간이 기본.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오히려 강남 학원들에서도 애들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내버립니다. 한 2시간 정도 수업으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애들이 가는 거는 이제 국어나 과학 쪽으로 이제 좀 심화시켜서 가죠. 이유는 간단해요.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얘기는 대입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 깔아야 되고 절대평가니까 깔아야 되고 수학, 그 다음에 국어가 표점이 많이 올랐어요. 표준 점수가. 따라서 예전처럼 영수가 아니라 영어, 국어, 과학 이런 식으로 이과냐 문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 학원과는 어떠냐면 강남 반포 쪽도 지금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내면 많이 보내는 거 이렇게 가는데 영어에 몰빵을 해요. 수도권 학원들 보면 부모님들도 영수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재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느 학원가를 제가 부동산 보러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학원가를 가보면 학원가를 제가 뭘 보냐면 영수 학원의 비중과 국어나 과학 학원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곳은 영어만큼이나 많은 게 국어예요. 과학이고. 근데 이제 수도권 주요 학원가들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영어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반포하고 다른 거예요. 반포는 영어학원 원장님들부터가 그걸 알아요. 알아서 영어는 초등학교 때 빨리 끝내버리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하고 다른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걸 영어학원 원장님들이 차라리 권하거든요. 중학교도 한 번인가밖에 안 보내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이. 변하는 입시제도가 재빨리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반포나 대치 쪽 학원들인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인재들, 학생 말고 강사나 원장들이 몰리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도 있죠. 지방 거점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8학군 일반고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학교, 뭐 여기 지금 반포 중학교는 잠깐 쉬고 있죠. 신반포 중학이라든가 세호여중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요처럼 경원이라든가 이제 원촌 뭐 이런 중학교도 있잖아요. 세호여중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이 지역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진학률이 일단 40%.
신만포 중학교도 30%가 넘어가고 여기 신동중학교인가? 거기도 40%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고가 여기 세하고라든가 뭐 휘문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자사고 떨어져서 가는 학교가 어디냐? 요즘 뭐 서울고는 좀 떨어졌다 그러고 상문고라든가 경기고라든가 뭐 반포고라든가 서초고 뭐 이런 데들인데 그런 고등학교들 일반고들의 수준이 지방 거점 고등학교보다 서울대 입학 진학률 이런 게 높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지방 거점 고등학교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평준화 시켰잖아요.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아직 지방 거점고로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자사고 형태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공립학교들도 지방 거점고등학교들이 있었어요. 뭐 보통 그 지역 이름 딴 데들이죠. 뭐 대전이면 대전고, 뭐 대구면 대구고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학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름 딴 학교들,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그런데 공립고등학교들 걔네들이 지방 거점고등학교로서 그쪽 아이들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대학교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평준화가 한번 쫙 돼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좀 회복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교양교육을 넘어서는 인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이 인사자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일종의 의무교육이잖아요. 완벽한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까지서 국영수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능력 있잖아요. 그걸 이미 중학교 정도면은 넘어서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지도 않아요. 파레토의 법칙 적용하면 돼요. 거기도 아이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 능력은 돼요. 일반적 교양교육을 넘어서는 애들이 된다니까요. 그런 애들 가르칠 곳이 지방의 부재예요. 지방 거점 고등학교들이 거의 다 박살나 버렸거든요. 지금 특히나 자사고 같은 것도 다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뭐 폐지 정책을 썼던 적도 있어요. 심심하면 나오고 평준화 시키려고 지방 거점고 그래서 많이 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에 이렇게 교육이 핵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가고 뭐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택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좀 완화시키려면 지방 거점고 부활을 좀 시켜야 돼요. 최근에 그래서 자유로운 공립고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좀 눈치를 깠죠. 이게 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과학고도 양성해야 돼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인재들이 반포로 몰리지 않게 하려면 반포나 대치로 몰리지 않게 하려면 이 지역들의 과학고 같은 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각 구별로 과학고 하나씩 만들어도 되잖아요. 강남 쪽은 이미 있으니까 빼고 강북 쪽 같은 곳 아니면 밑에 금관구 이런 데다가 과학고 하나씩 만들어주고 지방은 마찬가지죠.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광역시들은 그 인구 규모에 맞게 거기 구별로 과학고 하나씩 만들어줘도 돼요. 꼭 과학고라 부를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공립고도 있는데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과학고라고 불리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아요. 이공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립과학고들을 갖다가 그 지역대에 만들어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상위 20% 정도 학생은 일반적인 교양교육 수준 고등학교까지 이수받아야 되는 교양교육 수준을 갖다가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중학교 때 끝마치고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나라고요. 그렇게 과학고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예요. 대구 같은 곳에다가 거의 수성고 달서고 뭐고 한 4-5개 만들어주고 부산은 인구 더 많이 간 7-8개 만들어주고 공립고로 사립고도 뭐 전환시켜주고 광주도 그렇고 저라도 광주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있는 각 지역들에도 시군구마다 한두 개씩 과학고 공립고 만들어주면 반포나 대치 이렇게 안 쏠릴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택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꾸로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된다니까 아이들의 어떤 심화 교육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을 잡아서 밤 10시까지 잡아 가두고 공부를 시키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세대이거든요. 10시까지 강제 자율학습 세대. 사교육 철폐됐던 학원 금지화 세대입니다. 전두환 때 제가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잡아놓고. 그게 아니라 교양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있고 그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모의 수요가 있어요. 애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애가 시험을 보면 남들보다 잘 봐. 그럼 이거 갖다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는 학교가 그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대치 돈을 싸들고서라도 보낸 거잖아요. 지방에서. 그런 거 안 하려면 지방에다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교육 철폐나 평준화가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수요에 맞게 과학고 만들어주면 돼요. 꼭 과학고가 아니더라도. 근데 쉽게 말해서 공교육의 입시교육 강화가 대안입니다. 공교육이 교양교육만 맞는 게 아니라 공교육 이런 거 학교를 말하는 거죠.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공교육 내에도 이런 입시 심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학교들 만들면 되고 또 하나는 EBS 같은 거 잘 만들어 놨잖아요. 잘 활용해야죠. EBS에 연봉 100억 더 할 수도 있는데 죽어라도 정승재, 현우진 같은 분들 데려와서 EBS에서 강의시켜야죠. 또 이렇게 하면은 세금 왜 그딴 데 쓰냐고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긴 한데 적어도 공립고등학교 20% 정도는 요 강화학교입니다. 여기서 입시교육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학만을 위한 이게 아니라 심화교육, 교양교육 이상을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학교들이 적어도 공립의 20% 정도는 돼야지 서울 집중 현상이라든가 반포 대치 집중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은 이번 정부도 어느 정도든 추구하는 바잖아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 뭐 일자리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미 지역에서 먹고는 살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근데 지금도 위로 올라보네요. 상대적으로.
시골이면은 그 지역의 중심 도시로,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에서는 어떻게든 수도권에 괜찮은 안양, 평촌이나 이런 데로, 수도권에서는 반포대치로 이걸 완화시켜야 될 겁니다. 일자리보다 저는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능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식 교육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지금 상황에서 평준화 같은 거 쪽으로 정책이 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과학고 양성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천이나 분당에 과학고 하나씩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좀 더 퍼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지역균형 발전도 좀 이루어지고 주택가격도 안정이 될 거예요. 반포 쪽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제? 그때까지는 반포가 강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미래가치에 넣는 거예요. 반포, 대한민국 교육은 좀 길었지만. 두 번째, 교통은 간단합니다. 2호선 이내 지역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 봤을 때 2호선 이내에 있는 지역은, 2호선 안쪽 지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쪽 지역이 왜 괜찮다는 거냐면 그냥 중심에 가깝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쪽 지역은 서울에서 중심권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간에 철도든 대중교통이든 뭐 자차든 쉽게 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그래서 2호선 안에 있는 지역들을 갖다면은 교통권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즉 반포나 지난번에 이수 힐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피만포역 요거 하나 있는 아리팍보다는 이수역 앞에 둔 힐스테이트 이수역이 훨씬 더 교통형편이 좋아요. 사실 여기저기 가기 서울 안에서. 근데 얘가 왜 비싸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다. 교통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반포가 교육이 더 큰 문제라는 거. 그 말씀드린 거고, 조망도 있잖아요. 한강 조망 때문에 반포가 비싼 거냐? 아니에요. 각 단지 내에서는 20% 정도 상승 요인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좁으면 10% 상승 요인은 된다고. 근데 한강변이기 때문에 한 20% 상승 요인이 이 단지 자체 내에서는 일어나는데, 한강 조망은요, 여기 아시나요 여러분? 덕소, 덕소 두산일보인데 한강변 많아요. 한강 조망 가능한 곳은 천지 삐까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그냥 그 아파트들에서 얘기하는 거지 조망도 중요 요소가 아닙니다. 한강 조망 안 되는 래퍼나 이번에 들어간 트리언이 한강 조망 때문에 비싼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한강 조망이 안 되는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조망도 교통도 아니고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이 변화할 흐름이 조금 보이긴 한데 안 보여요. 멀었고. 그게 다 내면의 미래가치예요. 그리고 신축, 또 미래가치가 맞는데요. 간단한 산수 문제를 수학으로 만드는 정책. 전 진보 보수 떠나서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점점 꼬아버려요. 더하기 빼기 문제를 갖다가 수학 문제로 고차방 정식 만들고 최근에 이제 미적분까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파트였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용적률이 높은 주택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가끔마다 유럽 얘기하셨는데 유럽은 거의 다 평지예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우리나라 인구 숫자 비슷하고 뭐 면적도 비슷하지 않나? 진짜로 따져보세요. 거기 평지가 어느 정도 되고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산지의 70%가 맞고 집이 들어설 공간이 적은 데다가 그나마 평지에선 농업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농지도 쉽게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70년대부터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실제 대거 등장은 80년대부터입니다. 그중에 초기 물량이 이제 재건축되는 거거든요. 이 변형불가한 정형화된 아파트라는 구조,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만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로 쌓아버렸기 때문에 변형이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천년주택, 백년주택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유럽은 100년이 돼도 주택이 유지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30년마다 때려줘야 되느냐. 일단 30년마다 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최소 50년마다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아파트가 주거 형태가 아니잖아요. 수선이 가능해요. 대수선이란 게 가능해요. 배관이 뭐고 다 수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잖아요. 주된 형태가 80년대 이후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은 내 집 한 채를 해봐야 다른 집이 다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다 하게 되면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최소. 좀 더 나가면 재건축인 거고. 왜 재건축하냐고요? 다 리모델링 정도 하지?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어요? 즉 아파트는 정형화되는 어떤 형태인데 한 세대 즉 30년을 넘으면 효용성이 거의 사라져요. 여러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들어간 일기 신도시급 노태우 200만 호랑 전두환 때 150만 호 앞에 350만 호 되는데 그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5층짜리는 중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급 때 들어간 수도권에 114만 호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30만 호밖에 안 돼요. 그 114만 호를 보면 주차는 못해요. 2중 주차, 3중 주차하고 있고 커뮤니티는 경로당밖에 없어요. 관리사무소랑. 그리고 20년 된 아파트들 2005, 6년 이전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평면도는 90년대 아파트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요. 커뮤니티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2005년까지 들어간 아파트들의 커뮤니티의 변형을 일으킨 건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거기가 들어가면서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고 혁신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문화에 있어서 아파트 주거문화에 있어서 즉 2005, 6년대까지 들어간 아파트들 즉 레미안 퍼스트 이전까지는 연차만 20년차, 30년차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주거 환경은 큰 차이가 없어요. 주차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들어가잖아요. 2005, 6년대까지 들어간 아파트들도 지금도 주차 대수 법적 기준 1.1대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은 주차 못하죠 지금. 여하튼 어쩔 수 없이 용적률 높은 아파트라는 걸 선택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형외과 아파트가 3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주거 패턴이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더구나 고속 성장한 나라잖아요. GNP가 1만 불, 2만 불, 3만 불 넘어 4만 불까지 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만큼 고속 성장한 나라예요. 즉 짧은 기간 안에 생활 패턴이 변화했다는 얘기. 한 세대 내에서도 엄청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파트가 받아주는 거예요. 30년 전 아파트가. 한 세대 전 아파트가. 그럼 어차피 당연한 거였는데 80년대부터 들어갔어야 했던 아파트가 재건축 시기가 대거 온 거예요. 그때 한 방에 때려줬으니까 주택 문제 때문에 한 방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즉 전두환 정권하고 노태우 정권 때 35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걔네들이 한 번에 지금 나온 거죠. 뭐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전국 아파트는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은 2천만 원 넘고요. 그냥 단독주택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면 근데 그중에 300만 원 이상이 30년 차 이상이 됐어요. 즉 아파트만으로 따지면 4분의 1이 30년 차 이상이고요. 20년 차 이상 즉 2005년도까지 즉 96년 노태우의 200만 원 만들기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2006년 정도까지 10년간 들어간 아파트도 대략 300만 원은 넘어가는데 대략 300만 원 계산했어요 제가. 즉 적어도 20년 차 이상인 아파트가 이거 합하면 600만 원. 즉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입니다. 뭐가? 지금 현재 생활 패턴에 안 맞는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 배관 맨날 물 새고 이런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 상승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축인데 600만 원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1주택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얘네들 들어간 거 다 아시지만 이 아파트는 나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중산층 이상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OECD 기준 중위소득에서 50%부터 200%까지를 갖다 보통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들이 자산도 형성했고 집도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커뮤니티도 좀 있고 주차도 괜찮은 아파트에 가고 싶다. 되게 단순한 소망인데 그게 없잖아요. 뭐가? 신축이. 그러니까 신축들이 비싸지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80년대부터 들어간 이 아파트들. 얘네가 노후화됐는데 얘네를 재건축 안 시켜줬잖아요. 리모델링은 더 안 시켜주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욕을 먹으니까 그런 게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 욕을 어느 정권이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정권의 목적은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만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의 정권이 다시 재창출이 되잖아요. 같은 당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풀었다가 가격 높아지면 욕먹고 정권 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그냥 다 밀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80년대 초반 물량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80년대 초반 70년대 들어가는 놈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겨우 그거 되기 시작하는 거고 얘네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산수 문제인데 이때 만들어진 거 이거 얘네들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수학 문제 내고 있잖아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상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라든가 뭐 용적률 상향을 갖다가 뭐 기부 체납해야지 뭐 해준다. 뭐 이상하게 단순한 산수 문제를 수학 문제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이걸 빨리 해결해 이게 매년 한 40만 원씩 늘어날 거예요. 3, 40만 원씩.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정부 주도로 재건축 개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주도로요. 정부가 그렇게 힘이 들면 그냥 주도를 해버리라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시장 통제자였거든요. 보통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통제를 좀 리버럴하게 하고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통제 좀 강화하고 그러던데 어디까지는 정부를 통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원래 정부는 시장 참여 3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말고 참여자로 그냥 아예 참여를 하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냥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즉 각 단지의 10% 물량을 갖다가 지분을 갖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돼요. 국가가 이 재건축 단지들. 왜냐면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강력한 참여자죠. 왜냐면 보세요. 용적률 상향도 해줄 수 있죠. 재초안도 없애줄 수 있죠. 분상제도 없애줄 수 있죠. 뭐 조합은 조합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거기에 정부가 대신 10% 지분율 갖고 즉 10% 세대수 갖고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가 뭐하냐? 수익 내면 되잖아요. 이번에 레미안 트리니엄 같은 경우에 10% 지분 들어서 용적률 그만큼 상향시켜주고 국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공사비는 주고 지금도 공사비 주고 갖고 와요. SH가 행복주택 같은 거 할 때 공사비 해봐야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비싸게 해봐야 하여튼 그래서 가져와갖고 그거 팔면 되잖아요. 60억에 팔면 되잖아요. 트리니엄에서 한 100채 정도만 갖고 있다고 쳐도 200채 중에서 5% 100채만 정부가 참여해서 조합원 참여해갖고 조합원들 수익 늘려주는 대신에 100채만 갖고 왔으면 그거 팔면 60억씩 6천억이에요. 100채만 하더라도 6천억이면
되면 뭐 할 수 있냐고요. 이번에 들어간 왕숙이라든가 교성 같은 데 다 공공으로 돌린다며요. 그 공공의 문제점이 뭡니까? 주차 대수는 1.2 되고 커뮤니티는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단지당 500억씩만 줘도 주차 대수라든가 수영장, 사우나 다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대규모화 시키면 되고 단지 자체를 갖다가 5, 600세대씩 쪼개지 말고 6천억이면 그런 단지들 적게는 6개에서 10개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재건축 단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들어갈 DH도 있고 강남 쪽에 재건축 많단 말이에요. 서울 안에 재건축 많아요. 즉 그런 데서 정부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거칠게 말하자면 수익을 내고 그걸 갖다 공적 목적에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 임대에다가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벌어서 투자하는 거니까 큰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상한 것만 내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든 막으려는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나? 그건 아니겠죠. 알 거 아니에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지금 벌어진 게 재건축 시장인데 재건축 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죠. 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싼 지역은 이렇게 해서 10% 정도 물량 용적률 풀어주고 그럼 조합원들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분상제도 없애주고 해갖고서는 그거 팔아갖고 수익으로 해야 되는 거고 중위 가격대 지역에서는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그 물량을 갖다 그냥 시장 가격에 맞게만 풀어줘도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근데 뭐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들이 이번 정부 말한 게 아닌데요. 정부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 모수진 뭐 따지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정치는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배제해야 될 요소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가지는 순간 투자 망해요. 이건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 지금은 21대 정부니까 21대 정부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22대 정부든 20대 정부였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전부 다 이상하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것도 똑같아요. 교육하고.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겠죠 지금 당장. 그때까지는 반포가 강세일 거예요.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교육도 그렇고 이런 신축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트리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거예요. 저는 이 트리니언이 정부가 대응하는 순간 일종의 부동산 시장 잘못된 방향으로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분양 같은 것 이런 분양이 있을 때 만약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다면 진보 언론이 공격을 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한 내용은 웃기게도 똑같아요. 분상제 공격할 거고 이번에 부자 청약 공격할 겁니다.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격할 거예요. 이게 기본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정부가 갑자기 화가 나? 막 이래서 공급 대책을 확실히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 제도로 대응하게 되는 순간 특히나 더 수학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산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고차방정식까지 해놨는데 이걸 미적분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대응을 하는 순간 시장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시장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시장과 정부가 서로 맞서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 입장에선 투자자 입장에선 그리고 시장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가끔은 다 정부하고 시장이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기지만 결국 시장이 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 영상들 보시면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내고 있고 앞으로 공급 정책은 좀 잘 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 올해 이 트리니언이 있고 내년에 DH 클래스트가 있을 텐데 거기서 공격들이 심할 텐데 지금은 뭐 진보 정권이니까 보수 언론들에서 뭐 공격들 많이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잘못 대응한다? 그런 순간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트리니언이라든가 내년 DH까지는 정확한 공급 대책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도 내지 않는 이상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하튼 좀 길어졌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하튼 미래 가치가 있어요. 뭐 반포기 때문에 교육과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당분간 이른 미래 시기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84 기준 65억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거다. 그게 기준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란 얘기예요. DH 나오죠. DH는 더한 놈이죠. 예. DH 이거 5,000세대급인데 얘는 한강변이 있는 데다가 이거 원래 반포 1바였어요. 물론 여기 옛날에 아리팍자리에다 한신이 더 좋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자체 평형들은 좀 더 넓긴 했는데 그 반포는 전통적으로 여길 갖다가 이제 쳐줬는데 얘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84에서 만약 한강 조망이 된다? 기본이 80억이고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럼 이 DH가 나와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건너편 던지잖아요. 물론 조망이 있는 것까지 차이는 있지만 여기가 막무가내 올라주면 그 다음 바로 곧장 영향받을 때가 얘하고 원밸리하고죠. 이 안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아리팍하고 퍼스티지 당연히 영향받고. 따라서 이게 미래가치죠. DH가 만든 시세. 막차급입니다. 예, 반포도 이제 다 됐잖아요. 예. 래퍼부터 시작해갖고 쭉 다 됐습니다. 예, 힐스도 들어갔고 아리팍도 들어갔고 원밸리하고 원펜터스 들어가면서 여기 딱 마지막 옛날 반포주공 1단지 남았던 건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번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은 내년에
들어가는데 막차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얘네들 가격이 모든 다른 지역들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잠실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수도권으로 퍼져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트리니언의 미래 가치는 전 이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미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맨날 망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 망하고 그래도 이겨내온 나라죠. 되게 웃긴 나라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위치가 정말 골 때리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5위라고 말하는데 위에는 그 동구권 1, 2위를 다투는 러시아하고 왼쪽에 중국이 오른쪽은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서방 군사력 1, 2위를 다투는 미국하고 일본. 경제력으로도 그렇잖아요. 경제력 수준으로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육해서 그 교육 받은 거 갖고 이 엄청난 놈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왔고 그것도 뭐 천대만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얘네들 맨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살아남았잖아요. 뭐 근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이 레미안 트리니온의 미래 가치입니다. 뭐냐면 유동성 증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뭐 단순히 대출만 해서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말하시는 이상한 분들 유튜브에 요즘 있으시던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 증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서 늘어난 거고 그게 이제 자산들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나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9년, 20년 가장 최근 때였잖아요. 주택가격도 이때 떨어졌었고 20년 전거점으로 들였나요? 이때 여기 아파트로 치면은 압구정 현대가 3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거래 안 되다가 한 방에 35 올라가고 나오잖아요. 상계는 30% 떨어졌었는데 08년도에는 뭐 있었어요? 래퍼하고 반포자이 얘네들 어땠어요? 미분양 났었어요? 지금 어때요 얘네들? 그때 분양가에 비해서 4배 이상? 거의 5배까지 올랐죠. 4배 이상 올랐죠. 5배까지 가는 것 같던데 저거가는 98년도도 버틴 거는 강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길로만 안 간다면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강남의 조건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레미안 트리니언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고의 가치, 미래 가치. 마지막 하실평은 0.1%입니다. 1000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택 2천만 호가 넘는데 그 중에서 2만 호 정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0.1%입니다. 일반적인 단지로는. 아주 고급 단지, 고급 주택들 따로 빼면. 0.1%는 1000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높냐라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옛날부터 이제 부동산 카페를 운영해왔으니까 무슨 강남이 100억이나 가까이 가냐. 지금 뭐 한 7, 80억 하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가잖아요. 무슨 아파트 가격이 7, 80억이야 이러시는데 여기는 대략 0.1% 정도의 수인데 0.1%는 이런 거잖아요. 수인데 0.1%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보통 갔을 때 저희 때는 종합대학들이 대략 신입생 3, 4천 명 뽑았거든요. 그 한 학번인가 한 3, 4천 명이에요. 종합대학들 큰 데들은. 뭐 지금 인구가 줄어서 얼마 뽑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 4천 명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1000분의 1이면 한 학번에 3, 4명이에요. 그 대학이 한 학번에 3, 4명. 그 정도는 되게 부자지 않을까요? 뭐 다른 비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면 상당한 경제적 수준을 갖다가 이루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을 굳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를 가늠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정부도 거기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정부는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조합원 참여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원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럼 수익을 내서 그 수익만큼 갖다가 공적인 데다가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공공 분양 단지들 저는 공공 분양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공공 일반 분양과 임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조건이 너무 나쁘다고 맨날 제가 공공 분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 분양 분양가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제가 다뤄드립니다. 투자 가치도 평가해 드리고 거기 단지들에 투자를 하라고요.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좀 이런 데서 빼다가 사업을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0.1%에 해당되는 이런 단지들의 가격이 너무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 벌어야지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인 거 아닌가요?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진국 맞아요. 선진국의 1000명 중에 1명이 그 정도 돈의 주택 가격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에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욕할 가격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제 상황이나 수준 보면. 하여튼 마지막 하실평 그냥 이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저희 이번에 청약하시는 저희 회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고 많기는 힘들죠. 이게 워낙에 돈이 많아야 되는 분들이 일단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회원님들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얘는 뭐 좋은 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당첨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회원님들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참조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들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어디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110만 원 부동산 아름다운 내 집과 부양정보 공시 단톡방 첫 댓글에 달아줄 건데 뭐 들으시면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이제 답변 드리고 있는 곳이고요. 대신에 뭐 단톡방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담 같은 거 요구하셔도 저 개인적인 상담 안 합니다. 그냥 공개된 상담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상담하면 여러 가지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고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그냥 질문하실 수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영상이. 다음 시간에는 분당에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같은 날 들어가는데 걔도 분양가는 비슷해요. 근데 좀 투자 측면 이런 게 좀 다르죠. 나쁘진 않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뭐 당수지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단지인데 걔네들 갖고 좀 더 정확한 정보, 유효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